어머니께서 제 자료로 참고하실 거는 일단 이게 지금 올해 불호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강호기인데, 요 수강호기는 이제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사실 한 일주일 만에 애들이 다 이제 보내줬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양이 좀 많은데 이걸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뭐 아마 이제 보시라고 하시니까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만점자 수강호기는 다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류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수강호기의 목적은 이 결과에 이제 아이들을 대입해라 라는 게 아니고, 잘 보시는 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국어를 좀 잘한다 라고 하면 원래 좀 국어 잘했던 애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국어가 부족했어 라고 했으면 그 부족한 학생들이 또 저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참고하시는 자료로만 그냥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료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PPT로 좀 얘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는 저를 좀 봐주시면 되고, 제가 필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되, 어쨌든 어머니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최소한 이제 국어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 왜냐면 요즘 국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년 앞뒤 가능한 것들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사실 고3 설명의 PPT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는 고3용이랑 고2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고3용이랑 고2용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수능 국어 자체를 1년 만에, 예를 들어 5등급짜리가 한 3, 4년 전에는 그래도 간혹 5등급짜리가 1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진짜 5등급짜리가 수능 때 1등급 혹은 뭐 98% 이상 받는 게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좀 기간을 넓게 두고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고3 PPT 그대로 갖고 왔고, 다만 고2 수업 때는 여기까지만 한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지금 올해 이제 처음 들어가요. 올해 원래 작년에 하이퍼 의대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여기 보시면 두각 S2라고 해서 여기 S2에 2가 2과목하는 의대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2과목하는 잘하는 아이들이 좀 있는 곳이겠죠. 거기 의대관 수업을 하게 됐고요. 강남대성 있고,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게 강남대성을 하면서 이투스 청술단과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전 20이라고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고3 되시면 이제 그 모의고사 여러 가지 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수 모의고사라는 것을 제가 이제 분석지를 매년 제작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설명이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이를 믿고 맡겨주실 거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는 한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뭘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일단 올해 수능 등급 컷이에요. 근데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까지는 컷이 똑같다고 한다면 올해 수능은 사실 컷이 이게 정확한 컷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준 점수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화자 컷이 1컷이 86이고 엄매 컷이 84라고 하지만 사실 이 84점에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중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중에 공통과목을 누가 더 잘 받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학생 중에 있냐면, 제 학생 중에서 공통과목을 다 맞았는데 선택을 7개를 틀린 애가 있어요. 엄매를 7개 틀린 애가 있습니다. 걔는 1등급입니다. 그런데 공통과목을 좀 많이 틀리고 엄매를 다 맞은 애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84면 걔는 2등급입니다. 그래서 공통과목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일단 가장 1등급 컷은 이런데, 대충 추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일단 만점자 수를 좀 보시면 28명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771명이었는데 151명도 작년에 적다 그랬거든요.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3명이 만점자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28명이 있었고, 제가 이제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제 수업에서는 만점자가 2명이 나와주는, 그래서 28명 중에 2명이면 많은 거죠. 사실은 제가 인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애들 반응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2019학년 수능 때 가장 어려웠다는 수능입니다. 그때도 이제 한창 막 이제 뉴스 기사로 막 나오고 이제 평가원에서도 막 이렇게 사과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끝난 삼수생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노란 글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태양을 맨손으로 붙잡는 게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좀 슬프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세 줄만 읽어드릴게요. 고개를 들어 올려 보면 까만 천에 노란 점을 수놓은 듯
하늘에는 빼곡히 박힌 노란 별들이 환하게 빛나지만 별들은 하늘에 있고 제발은 땅에 붙어있네요. 혹시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글 수 있으면 얘는 무조건 국어 1등급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3년 전 삼수생의 글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사실 그때가 강사 2년차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아이들한테 좀 말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때 2010번대 수능 보고 제가 수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은 계속 어떻게 가르치냐면 애들한테 비문학 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읽어달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이거 딱 겪고 나서 애들한테 잔소리가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무너지는 건 우리의 잘못이다 라는 걸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험 때 어떻게 무너질까? 일단 이게 3년 전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비교해서 올해 수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답 좀 골라보세요.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국어 선지 이런 느낌? 정답, 정답, 징답, 정답, 정답. 한 몇 번일까요? 아무래도 이거 시력이신데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애들이 이제 어떤 문제냐면 8번 해결과 관련된 보기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라는 거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옆에 학생 한번 보세요. 22국어가 어느 정도냐면 19 수능 때 수험생들은 백신을 안 맞고 집단 감염된 거라고 치면 22 수능 수험생들은 19 수능에 백신을 맞고도 집단 돌초 감염입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아이들이 왜 대체 3등급, 4등급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이번 수능은 정말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머니들께서 그냥 어려웠대, 국어 큰일 날 때 이제 앞으로 오래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왜 대체 아이들이 시험장만 가면 국어가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는 말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요 수강기는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어차피 요 수강기도 있지만 제가 그냥 딱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학생은 올해 수능국어 만점자입니다. 정확히 28명 중에 1명이고 남학생이 15명, 여학생이 13명인데 그 13명 중 1명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요걸 한번 보시는 게 약간 어머님들의 동기부여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149 얘가 이제 전국에 딱 28명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는 원래 국어를 좀 했던 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틀리는 모의고사가 한 4개 정도 그리고 뭐 잘 풀면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애가 이번 수능에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은 원래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던 학생이긴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도 이제 국어 만점자입니다. 올해 수능 국어 만점자고 성적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고 화작 선택한 거에 만점입니다. 그래서 딱 2명 정도가 되고요. 제가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요 결과에 아이의 결과를 대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 사람이 가르치는 방향이 어쨌든 올해도 많이 결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큰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5단열 베스트 10입니다. 어머님들 이제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보시면 사실 5단열 베스트 10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제가 보는 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화작 선택자의 5단열 베스트 10인데 깊게 보지 마시고 보이는 것만 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뭘까요? 독서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가 독서예요. 10개 중에 8개. 2017학년도 수능부터 이제 어렵다라고 한다면 6년 동안 한 번도 수능 때 독서 비중이 7개 이하였던 적이 없어요. 10개 중에서 최소 7개, 많으면 9개까지 다 독서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간단하게 유추가 가능하죠. 수능 국어의 난이도는 뭐가 결정하는 건가요? 독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독서를 어떻게 푸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걸 한번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다 틀렸어요. 다 틀리면 혹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번 시험에서는 이걸 다 틀리면 딱 2등급 컷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어려운 시험은 그렇고요. 보통은 이 오답률 베스트 10을 다 틀리면 3등급 컷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가 3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여기서 하나씩은 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상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시험장 가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개를 깨느냐에 따라서 내가 2등급을 받을 거냐 아니면 표준 점수를 얼마를 받을 거냐 라는 게 결정이 된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게 해결이 가능하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언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매는 7개인데 여기 지금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사실 이거 매체 아니에요. 이거 문법입니다. 문법.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예전에도 그랬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게 결국은 독서랑 특히 언매 선택 자리 같은 경우는 문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빌런이 하나 있습니다. 매체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매체를 제가 사실 올해 수능을 어떻게 풀었냐면 그 시험지가 나오잖아요. 시험지가 나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제 조교 중에서 이제 국어교육과 서울대 국어교육과가 하나 있고 고대 국어교육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셋이 푸는데 얘네들이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애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모의고사 시험지를 그냥 뽑아가지고 풀면은 긴장감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아들만큼 절박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수능 원서를 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푸는데 이게 좀 애들 느낌을 받으려면 저도 이제 똑같은 현장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셋이서 같이 푸는데 얘네들은 사실 이제 졸업한 지 꽤 됐기 때문에 그 자기가 푸는 결과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풀고 빨리 제가 얼마나 푸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항상 뭐 하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풀는 거 기다리고. 그래서 막 풀어요. 푸는데 애들 막 어렵다고 펜 던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딱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저 딱 끝나자마자 빨리 주세요 쌤 주세요 이래요. 바꿔서 진짜 막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목숨 걸고 풉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한번 풀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틀릴만한 거라 저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철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해결이 특별히 어렵지 않았고 비문학도 괜찮았는데 저는 매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매체를 푸는데 가장 오래 걸렸어요. 매체를 푸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서울대 컴공관 학생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걔랑 친해요. 그래서 걔가 선생님 후기 말해주세요. 이번 수능 어땠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입시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야씨 매체 왜 이렇게 걸려? 매체 10분 걸리고 이랬더니 와 선생님 저랑 속도가 똑같네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비가 돼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일단 조금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의 정답률, 수능의 난이도는 결국 독서가 결정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독해력인가 스키마인가 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비문학이 어려우면 애들끼리 맨날 커뮤니티에 싸웁니다. 이 시험지를 놓고 내가 독해력이 있어서 시험장에서 읽고 풀 수 있는 시험지냐 아니면 이 지문의 내용을 알고 들어갔어야 되냐 라고 싸우게 돼요. 항상 맨날 싸우는데 그럼 둘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독해력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경지식이 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들만 헷갈리시는데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끔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엄마가 좋습니다. 저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좋은데 가끔 이제 뭐 연인 사이도 물어보잖아요. 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를 갈 거야? 무인도를 갈 건데 딱 하나만 갖고 가고 있어. 그럼 뭐 갖고 갈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누가 불에 빠지면 한 명만 살릴 수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둘을 결정하는 문제는 무인도에 가는 문제도 아니고 불에 빠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는지가 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글을 잘 읽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교육과정상 용어의 배경지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고3이라는 시간은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3이라는 시간은 이거 올리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걸 따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올해 수능 지나고 내년 고3은 좀 다를 겁니다. 애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3이라는 시간은 이걸 두 개 다 챙겨가기가 너무 바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컨텐츠를 줘요. 저는 매년 고3 아이들한테 야 이런 지문이 중요한데 이 지문에 대한 관련된 경제 내용이야. 심지어 저는 올해 그 가장 어려웠다는 게 경제 지문 브레톤우즈라는 지문이었는데
그 지문을 제가 10월 16일날 수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애들 졸아가는 거 2시간씩 떼어가면서 자질이 엄청 나. 빨리 일어나. 너희들 이거 무섭지 않냐? 이거 나중에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 이러면서 얻어 걸린 거예요. 이거 적중 아닙니다. 얻어 걸린 건데 중요한 건 애들이 고3 때 가면 그게 중요한지는 그때는 몰라요.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가 고2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2는 그래도 고3보다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키우는 건 꾸준히 2년 동안 키우면 되는데 다만 시간을 좀 분할해서 얘도 좀 서서히 채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뭔가를 적으실 거면 이걸 적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방법이 비문학 독해를 올리기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비문학 공부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국어는 사실 경험치입니다. 어머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어를 보통 애들이 재능의 과목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재능 과목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재능의 과목이면 선천적으로 말 잘하는 애들은 다 국어를 잘해야 돼요. 아니 그럴 리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태어나서 19살까지 텍스트를 얼마나 많이 봤고 내가 얼마나 내신으로 문학작품 많이 경험해봤네. 이 경험치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아이들은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국어가 너무 안 오른대요. 국어가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너 수학 등급 얼마나? 수학 1등급 나온대요. 근데 국어는 맨날 3등급이래요. 너 수학 언제부터 했어? 수학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대요. 그래? 국어 언제부터 했어? 하면 대답하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이걸로 국어를 저 억울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했으면 국어를 틀릴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경험치 문제입니다. 경험치. 근데 다만 우리는 1년 내지 2년 안에 경험치도 쌓아야 되고 독해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비문학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정리해 보시면 가서 애들한테 시켜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시험 볼 때랑 자기주도 학습의 이원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와 공부할 때 달라야 돼요. 제가 이게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거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애들한테 시험 볼 때 모의고사 풀 때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80분 안에 딱 비문학을 풀어야 되는데 비문학을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 내용이랑 연결되는구나 이런 애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시험 때는요 그냥 잘 읽고 잘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일단 비문학 지문, 기출 지문이 하나가 있으면 이 지문을 하나 놓고 시험 보듯이 풉니다. 이때 시험 보듯이 푼다라는 말씀드리면 꼭 어머니께서 한 지문당 몇 분 걸려야 되냐고 꼭 물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지문당 몇 분은 진짜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혹시라도 시간을 재고 싶다면 풀고 나서 얼마 걸렸는지 시간을 재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 정도의 지문을 푸는데 한 12분 정도 걸리는구나 라는 건 아는 건 중요하니까 차라리 풀고 나서 시간을 재면 됩니다. 다만 시간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풀고 나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풀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채점해야 되겠죠? 채점을 하지 마세요. 채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채점하지 말고 그럼 이걸 왜 안 하는 거냐면 이 노란 글씨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간을 무제한으로 놓고 지문하고 문제를 다시 푸는 겁니다. 똑같은 지문을.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년째, 사실 제가 강사로서 이제 4년 했고 이제 5년 차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대치동에서 어떤 선생님 강조교를 해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과제를 만들 때 베이스가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똑같은 지문을 무제한으로 놓고 다시 풀라고 하면 이게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풀 때요. 애들은요. 첫 번째, 그렇게 최대한 다 지문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는 식으로만 1년 내내 공부를 하면 이것만 늘어요. 100%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답만 고르는 능력이 늘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태로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중요하냐면 풀고 나서 채점하지 않은 상태로 그 지문을 다시 풀 건데 이때는 시간이 무제한이잖아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천천히 문장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내가 이해한 것들의 폭을 넓히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텍스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볼 때는 무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강사의 수업도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무제한으로 놓으면 의식적으로 또박또박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마 고3 때 되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6월달 평가원 딱 끝나고 나거나 구평 끝나고 나면 애들이 어머니한테 딱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딱 아차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수업이 너무 좋은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수업 때 배운 게 있는데 그걸 시험장에서 못한대요. 그 말을 꼭 6월이나 9월쯤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업은 좋아요. 그건 근데 아이의 잘못도 아니에요. 다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시간을 무제한으로 놓고 하면서 뭘 해보는 거냐면 내가 배우는 선생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아, 첫 번째 문단은 정독하라고 했지? 그럼 정독 한번 해볼까? 아, 이런 게 반항 정보야? 아, 이건 중요하겠네. 아, 이게 해결이니까 이건 무조건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무제한할 때 지문 하나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의식적으로 공부한 거에서 내가 좀 맞는 거, 내가 좀 적합하고 좀 잠깐 잘 맞는 거 같은 건 전부 다 이렇게 습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할 때도 그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맞는 건 알아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한 30개를 가르쳤는데 7, 8개만 이렇게 올라가서 무의식에 올라가서 체화가 되면 사실 이 아이는 실력이 막등하게 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 그냥 풀게 하지 마시고 그 딱 산 다음에 한번 해놓고 이대로만 딱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기문학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채점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하게 되겠죠. 처음에 풀 때랑 나중에 분석했을 때를 채점을 동시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쭤보겠습니다.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과가 같을 것 같으세요?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분들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제곱 플러스가 틀렸는데 분석해도 틀려요. 아, 이러면 내가 모르는 거니까 해설지가 됐든 강사의 도움을 받든 자기가 끝까지 시간을 투자하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있어요. 시간을 제곱할 때 틀렸는데 이때는 맞아요. 그럼 아이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시간을 쫓기면 내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는 처음에 풀 때는 맞았는데 생각하면 틀려요. 근데 어머니도 이거 되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얘가 수능입니다. 제가 그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니 그 수능 전날에 애들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수능 전날. 아마 애 이제 그 혹시 고3 수능 보내보신 학부모님 계시다면 아실 수 있어요. 수능 전날에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럼 보통 그냥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당연하죠. 수능 전날에 기분이 뭐 우울하겠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그 수능 전날 제 말이 기억나신다면 수능 전날 보통 애가 이제 방 안에 처박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방문 한번 열고 애들 표정 한번 보세요. 애들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기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까요? 그럼 보통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이면 끝나니까요. 애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겪어보시면 아시지만 수능을 보고 나서 시작입니다. 요즘.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면 해탈을 하게 있습니다. 애들은 행복한 게 아니라요. 해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저도 경험을 해왔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해봤는데 이게 해탈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요즘 애들 말로 행복 회로를 돌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해본 적이 없어. 나 내일 만점 받는 거야. 어떡하지? 인터뷰는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쉽게 말하면 희망찬 생각이 들어요. 이런 뭐가 문제가 되냐면 1년 내내 어떤 욕심이 갑자기 생깁니다. 제가 이거 진짜 말씀드린 건데 잘 들어보세요.
욕심이 생긴 상태로 국어 만점 받아야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평상시에 풀 때는 그냥 지나가던 것들 있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이 다 걸립니다.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감으로 풀 때 맞던 게 생각하면 죄가 틀린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일을 방지하려면 최소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문제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결과표가 얘가 중요한 건데, 얘가. 그래서 이렇게를 모아놓고 나서 이걸 싹 다 모아놓으면 이유가 보통 같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전개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왜 욕심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랬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특히 문학에서 많이 발생해요. 이거를 좀 많이 관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제가 비문학을 열심히 설명드린 거고, 문학도 비슷해요. 다만 지문 분석을 할 필요 없고 선지 판단의 근거만 다 찾아낸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께서 오늘 이거 들으실 때는 이것만 잘 듣고 가셔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기출을 봐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간이 좀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문제안으로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해본 거고, 뭐 아이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샘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커리가 제가 이게 고3 커리인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고2는 어디까지 하냐면 지금 여기 키워드들만 보시면 돼요. 여기 독해력이란 말이 있고 공통감이랑 있고 미적 독해, 독해 끝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2 때 독해 끝을 다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고2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2년 내내 계속 할 거거든요. 그냥 압도적인 독해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게 고3 때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일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고2 때부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압도적으로 늘 수 있다는 장담을 제가 좀 드릴게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공통감입니다. 이거는 뭐가 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글을 읽을 때 애들이 이제 기출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 학생들은 읽다 보면 얘는 물어보겠다 싶은 문장이 있어요. 걔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딱 두 가지만 고2 때 그냥 제가 탑재를 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 딱 두 개만. 그래서 1학기, 2학기 수업이 전부 다 이렇게 한번 하고 다른 교재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 고3 때 듣기 전까지 기본을 제가 다 다져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끝났는데 문학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문학은 사실 수능 시험장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때는 문학은 항상 그래요. 정답률 30%대 이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수능 때 가면 보세요 한번 정답률 비문학에 비해서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률이 그리 낮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낮은 게 올해 47%였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꼭 어머님들이 오해를 하세요. 문학은 쉬운가 보다. 물론 비문학에 비해서 쉽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이 선택을 잘해서 그런 거지 여기에서는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 고민되는 문제가 최소한 3, 4개 정도 있었고 그 두 개 중에 하나 고민된다는 건 문제를 틀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틀릴 수 있다. 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고2 때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학은 감으로 풀어요. 이 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경험치예요. 근데 이거 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말씀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그래도 문학을 좀 잘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감이 있는 아이들의 장점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학적인 감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이 있는 아이들의 단점도 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감밖에 없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감밖에 없으면 감으로 한 다음에 두 개가 남았을 때 좀 발상을 바꿔보세요. 우리 아이가 감이 없기 때문에 두 개가 남는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요. 감으로 선택지 3개를 지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로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서 그냥 팔짱 끼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찍었다가 또 다시 검토할 때 바꿨다가 바꾼 게 틀려가지고 천개 맞았네 아까워 실수했어 뭐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첫 번째 뻔한 질문을 뻔하지 않게 물어보고 두 번째 선택지가 너무 길어졌어요. 어머니들 그 이번 수능 같은 거 문제 한번 보세요.
제가 수능 볼 때는 선택지 문학선택 길이를 한 줄 막 읽거든요. 요즘 선택지 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줄에서 4줄이에요. 선택지 독해야 돼요. 그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따져야 되는 세부적인 조건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분석 통해서 감을 계속 쌓아줄 겁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고전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충분히 쌓아놓고 제가 딱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돌아가서 읽고 따지는 습관 하나만 장착해 줄 건데 이게 그 다음 커리어에 반영이 돼 있어요. 딱 우리 고2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문학에서 공통감 만들어 줄 거고요. 처음 문학에서 나는 고민하는 포인트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1년 내내 가장 고3 수업에서 공을 가장 많이 들이는 참고로 이과 상위권들한테 반응이 가장 좋은 수업입니다. 왜냐면 두 개 중에 하나 고민할 때 어떻게 움직여라를 정말 도식까지 딱 보여주는데 애들은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물론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다 맞추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딱 고2는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라스트.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 과목 컬이에요. 엄매 컬이고요. 딱 2강자 있고요. 그 다음 화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2강자가 있는데 제가 고2 아이들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고2 때는 정확히 말하면 엄매 선택하는 애들이 문법 공부만 좀 할 수 있는 시간만 있어도 좋고 결국 공통 과목에 좀 치중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제가 요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3 수업에서 엄매랑 화작 수업을 영상을 찍어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영상을 올립니다. 제 현장 수강생들한테는 그걸 다 무료로 제공하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이번에 내신이 문법이 들어가는데 그럼 문법 강의 신청해가지고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 76점이 아니라 100점이 만점이니까 선택 과목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시간표, 고2 시간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로 잘못 나왔는데 이거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저녁 7시에 수업이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세부적인 상담을 좀 잘하는 편이라 여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이 진행 가능하니까 세부적으로 아이들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이런 걸 선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혹시 고민이 되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딱히 뭐 제 수업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고2 이제 막 예비고2라고 하니까 공부를 좀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수업이나 과제가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고2 수업도 그러는데 제가 가장 고2 아이들한테 고마웠던 게 뭐냐면 제 수업을 듣고 국어가 재밌어졌다라는 게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많아요. 마찬가지로 혹시 아이가 국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국어를 좀 힘들어한다면 저한테 뭐 보내주신다면 제가 막 애써서 막 좋아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냥 제가 앞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니까 믿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